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금값, 자산 모두가 동시에 오르는 장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산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면 되지만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 상황이 많이 답답할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정말 성실하게 저축을 했는데 옆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친구가 단지 집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코인이 있다는 이유로 나보다 더 빠르게 재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겠죠. 저도 옛날에 투자 같은 걸 전혀 모르던 시절에 열심히 저축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남들이 나보다 더 앞서가더라고요. 이때 제가 느꼈던 심정을 요즘 말로는 포모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같은 감정을 느껴봤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요. 지금의 이런 현상은 오래 지속된 큰 흐름이고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닥쳐진 현실이 매우 급박합니다. 소득 구조부터가 근로 중심에서 자산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거든요. 뭔가 거대한 힘이 강하게 자산 가치 상승을 밀고 있는 거죠. 제가 여느 유튜버들처럼 자산은 무조건 오른다, 그게 법칙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또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 하실 테고 납득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지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소득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죠. 근로소득은 일이나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고요. 자본소득은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대부분이 근로소득에 익숙할 거예요. 돈을 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누구나 쉽게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근로소득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고도 성장 시기였고, 그러자면 근로소득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60년대부터 80년대 이 시절에는 근로소득만으로도 차곡차곡 모아서 집도 사고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변화가 왔죠. 90년대 들어서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서 WTO 체제가 출범을 하고 전 세계 각국이 FTA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이 됐어요. 이런 변화가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 노동의 가치가 감소해요. 우리나라의 GDP가 3만 달러를 넘었는데요. 근로자가 노동으로 이 GDP를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일해도 생산성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GDP가 5,000달러 시절에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만으로 5,000달러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GDP가 6배 늘어난 선진국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6배만큼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일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지니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개인의 생산성이 증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일을 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한국에서는 200만 원을 주고 중국에서는 50만 원을 줘요. 그렇다고 중국의 근로자가 한국의 근로자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월급 차이가 4배나 나요. 그럼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거죠. 공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공장을 없애고 중국에서 다 생산을 한 다음에 한국에도 팔면 돼요.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안 됐어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아무리 싸도 그걸 한국에서 수입해 팔려면 한국 정부에서 그만큼 관세를 붙여서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랑 가격을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국가 간의 FTA 협정을 맺고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싼 데서 만들어서 비싼 데다가 팔면 돼요. 이때부터 한국의 근로자들은 중국의 싼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을 4배나 받는데 생산성은 비슷하죠. 그럼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러스트벨트라는 쇠락한 공업지대가 있죠. 미국의 인건비가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때부터 공업을 아예 접고 개도국이 할 수 없는 첨단 기술, 바이오, IT 이런 쪽으로 산업을 개편을 했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노동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제는 개도국에서 못하는 숙련되거나 전문적인 일자리들만 살아남죠. 그래서 이 무렵부터 한국도 연공주의가 사라지고 능력별 연공제가 확산된 겁니다. 반면에 개도국 근로자들은 유리해졌죠. 전 세계 기업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일해달라고 하니까 임금도 상승하고요. 개도국과 선진국 근로자들의 임금을 서로 수렴하게 돼요. 그 결과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게 됐죠. 그렇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면 그 다음은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이런 더 싼 나라들로 공장이 이전하면서 다시 그들의 임금을 올려주고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가 동반 성장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 세계의 근로자들은 언어, 문화 이런 것만 제외하면 모두 공평하게 경쟁을 할 겁니다. 이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게 파일럿이에요. 파일럿은 전 세계 어느 항공사를 가나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국적이나 문화 이런 게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파일럿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어느 나라의 항공사든 취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럿의 임금은 전 세계가 다 평준화돼서 대략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가난한 나라에서 보면 파일럿이 되면 어마어마한 부를 얻는 거고요. 하지만 선진국에서 파일럿이 되면 그냥 좀 괜찮은 직장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도 20년 전에는 파일럿이 정말 선망받는 일자리였죠. 물론 지금도 좋은 자리긴 하지만 옛날만큼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도국의 인물로 대체가 불가능한 직업,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게 있죠. 내가 아프다고 해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치료받을 수는 없잖아요. 로컬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의사가 가장 선망받는 일자리가 된 것도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노동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저임금이라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떠받치고 있어요. 노동의 가치가 사라졌긴 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는 임금을 조금씩 올려주면서 그 가치가 급락하는 걸 방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건데요. 이것도 몇 년 전부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6%까지 올라왔고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수도 전체의 20%를 넘었어요. 이제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근로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여러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가급적 많은 근로자들이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근로소득이 줄어들 때 그 높은 GDP를 누가 채워주는지 이걸 또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업들이에요. 생산수단, 즉 자본을 가진 기업들은 과거보다 저렴해진 인건비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쓰게 되면서 자원의 효율을 가져왔고요. 관세에 의존하던 좀비 기업들이 공정 경쟁을 통해서 싹 정리되면서 경쟁력과 효율을 갖춘 기업만이 시장에 살아남아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게 됐죠. 사람이 낼 수 있는 효율이야 한계가 있지만 기업은 무제한이거든요. 그래서 GDP가 늘어날수록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의존하는 거고요. 그만큼 기업이 가져가는 몫도 커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고 자본을 보유한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럼 발생하는 문제가 양극화죠. 자본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그들이 이익도 독점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업의 효율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인류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해결책을 찾아낸 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을 쪼개서 모두가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들도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은 그렇게 투자받은 돈으로 더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고 기업, 근로자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주식 투자 시장이 발달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을 했으면서도 주식 시장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주식이 마치 도박판처럼 왜곡되다 보니까 이런 장점들을 못 살리고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면서
갈수록 양극화가 커지고 삶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한 이상 더는 근로소득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정부도 알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펴는 정책들 모두 이런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ISA 이런 모든 금융정책들이 핵심은 주식 투자하라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면 세제 혜택 주겠다. 왜 정부가 자기 세수를 감소시켜가면서까지 이렇게 절박하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정부도 아는 거죠. 이미 우리 국민들 충분히 고학력이고 인프라 최고고 여기서 더 어떻게 성장을 하겠느냐.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 타이밍 활용해서 지금 돈 충분할 때 빨리 자본으로 바꿔놔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하고 있는 필사적인 목표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따라갈 차례입니다. 이제 다행히 국민들 사이에서도 근로소득으로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월급만 모아서는 집이나 차를 사는 일이 불가능할 것 같다잖아요. 근로소득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느끼잖아요. 월급만 저축하면 은퇴 후에 무너질 것 같다면서요. 지금 이런 현실을 안다면 빨리 자본소득으로 넘어가야죠. 처음엔 누구나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먼저 열심히 근로를 해서 앞서 자본을 만들어 두는 사람들의 일을 해주면서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으고 자본으로 전환을 시켜서요. 그렇게 전환된 자본을 또 새로 유입되는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번 돈을 나와 근로자가 나누는 방식으로 그렇게 경제의 수레바퀴를 계속 굴러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최대한 빨리 넘어가는 사람이 앞서 갈 거예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 10억, 20억 하는 게 기본이 됐어요. 근로소득으로 보면 저런 집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자본소득으로 집을 사는 겁니다. 자본소득이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초창기 때 그 흐름을 빨리 간파하고 들어온 사람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불어나는 자본소득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자본소득의 파이는 점점 커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올 수 있으면 그게 다 내 것이 돼요. WTO부터 FTA에 이르기까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 보였던 이런 거대한 움직임들이 결국은 나와 다 연결돼 있는 거고요. 그걸 먼저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본소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셨어요. 내가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외에 남이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관심이 생겼다면 일단은 성공한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누구에게 일을 시켜야 가장 잘 벌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겠죠. 근로소득을 벌 때처럼 내가 어느 회사에 가야 일을 잘할 수 있고 돈을 잘 벌지 고민하잖아요. 자본소득을 벌 때는 어떤 회사가 내가 투자한 돈으로 많은 이익을 낼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외부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기업의 실적이에요. 저는 그 기업의 실적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S&P 500을 추천드립니다. S&P 500은 미국에서 이익을 낸 기업 중에 철저하게 지금까지의 성과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500개의 기업을 선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소득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라면 S&P 500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투자라고 하면 고수익, 일확천금을 노리는데요. 그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돼요. 하지만 나는 내 소득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한 요소를 다 걷어내고 철저하게 드러난 성과만을 보는 거죠. 그런 걸 가장 제대로 보는 게 S&P 500이라는 지표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내용과 S&P 500과는 놀랍게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저는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는데요. 투자의 수익은 깨달은 만큼 나오거든요. 자산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을 10년 전부터 보유한 사람은 지금 수익률이 200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오래 들고 있던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비트코인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금까지 보유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건 절대 운이 아니에요. 수익률 200배는커녕 2배만 올라도 팔아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인데요. 이걸 아직까지도 들고 있다는 건 비트코인을 가장 믿기 어려웠던 시기에 남들보다 앞서서 알았고 그 깨달음으로 지금까지 믿고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수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같은 걸 투자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S&P 500 정도라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자산의 상관관계, 이것만 알아도 S&P 500이라는 상품을 믿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S&P 500이에요.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연간 평균 수익률이 10%를 넘나들고요. 변동성도 낮은 편이에요. 오늘 드린 설명에서 중요한 건 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실히 아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얻는 겁니다. 그걸 얻은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 투자 과정에서 중단하거나 망설이거나 흔들리는 일이 남들보다 훨씬 적어지거든요. 그래야 오래 투자를 할 수 있고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